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지난 6월 11일 우리나라 정치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일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여당과 제1야당을 통틀어 헌정사상 첫 30대 당대표의 당선입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선출의 의미와 앞으로 정치권 변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그리고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국민의힘의 새로운 항해 닻이 올랐습니다. 이준석 표 국민의힘이 순항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한국 정치판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우선 당의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참 말씀하신 대로 지각 변동이라는 게 이게 마그마에서 막 끓다가 그냥 화산으로 팍 폭발을 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 깜짝 놀랍고 좀 과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걸로.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대 정신의 변화와 쇄신을 하라는, 그 미래로 가라는 그러한 준엄한 명령이 우리 이준석한테 올라왔어요. 그러나 이제 36살에 선거 뺏기 없는 공선인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뺏기던 의원들이 전부 이렇게 다 잘할까 하고 지켜보고 있는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준석 대표 당선을 두고 이변을 넘어서 돌풍이다, 또 새로움을 넘어 파격이다, 이런 말들이 연일 나오는데요. 신 의원님 그리고 김 대표님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또 듣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네, 어쨌든 제1야당에서 영선의 30대 당대표가 당선된 것만으로도 어떤 한국 정당사의 새로운 변화를 나타낸 모습이라서 긍정적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정당의 변화만이 아닌 한국 정치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우리 이준석 대표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방향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일단 한국 정치사에 없었던 30대 그것도 보수 야당의 대표, 영선 뭐 이런 단어들에서 보듯이 신선한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준석이라는 개인이 만들어낸 이 하나의 결과인가, 아니면 민심, 국민들이 만들어낸 어떤 또 다른 현상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너무 과도하게 또 이 현상을 개인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 이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돌풍. 처음에는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는 시각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4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죠. 당원들과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를 선택한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마 크게 보면 4년 반 전이죠. 탄핵에 의해서 우리 당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없을 만큼의 여러 가지 꼰대 정당, 수구 정당 이래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당내의 당원님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이 세력 가지고 도저히 앞으로 미래가 없다. 이 미래를 위해서는 쇄신과 변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거에 의해서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30 세대로 대표되는 이준석인데 2030 세대가 사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는, 희망의 사다리가 끊겼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 정치권의 불공정 또는 불법 또는 허위 위선 이런 거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 이준석이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잘 나가고 또 이준석이 어떤 검증된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분들, 그러한 여러 가지의 불만이 표출된 게 이준석이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한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정치권의 모든 거를 흔들어 놓는, 다시 새로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새로운 걸 요구하는 그러한 걸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재선, 3선, 4선, 5선이 모두가 다 지금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온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신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지금 대표께서 정치권에 처음 입문한 지가 10년 전이거든요. 박근혜
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당 대표 비대위원장 맡았을 때 지명직 비대위로 네. 임명이 돼서 그 당시 박근혜 키즈라고 불렀죠. 그렇죠. 근데 그 10년 동안 국회의원을 3번 출마를 하셨어요. 3번 다 단수 추천을 받고 출마해서 낙선을 하셨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언론 노출을 많이 하셨죠. 하지만 그래서 영선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국회의원 재선 3선 못지않게 다양한 활동을 하셨던 건데 그중에 대표적인 활동이 언론 노출 플러스 SNS 활동을 많이 하신 거죠. 지금 20대, 30대의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SNS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게 실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세 번째로 추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그 20대 2대남, 2대녀로 얘기 표현되는 20대 남자와 20대 여자의 어떤 젠더 이슈 갈등에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20대의 어떤 지지 동력들을 확보했던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에 지금 차기 대선 과정에 정권을 다시 빼앗기 위한, 다시 되찾기 위한 이런 몸부림이 이번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전략적으로 투표를 겨냥하는 결과일 거다. 이것이 결국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젊은 20대, 30대 당대표를 통해서라도 정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투표도 가능하다는 이런 표심들이 반영 결과 아니라 생각해요. 특히 대구에서 탄핵은 이제는 좀 건너가자고 얘기했는 분들과 불구하고 대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낸 걸로 봐서는 어찌됐든 간에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국민의힘 지지하는 중도를 포함한 보수 유권자들이 결국은 정권 다음 내년 3월 선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진 이번 경선 결과가 아닌가, 이준석 대표 선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뭐 한 가지 이유로만 이준석 대표를 국민들이나 국민의힘당 당원들이 선택했다고 보지 않고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첫 번째 이제 국민의힘당 당원과 대구 등의 어떤 텃밭이 어떤 민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정운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탄핵 이후 그다음에 총선에서 거열을 만들어 가지고 무력감을 느꼈다면 이대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경험적 아주 소중한 경험을 저는 보수 지지층이 했다고 봐요. 그게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서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첫 승리를 거뒀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뭔고니 국민의힘당에 있는 기성 보수 정치 세력을 한편에 저는 심판했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가 등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당신들 가지고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없어요라고 하는 내부에 대한 어떤 저는 그 심판도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좀 새로워져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흐름의 그 민심의 파도 위에 이준석 대표가 올라탔다. 물론 그 이전에 그 어떤 그 방송이라든지 노출도 상당한 역할을 했겠지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의 실망한 층들, 특히 이제 내로남불, 뭐 불공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게 청년들이 대거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단 말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아직도 청년층의 청년층들이 이야기하고 느끼고 있는 불공정이라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문화적 MZ 세대의 문화적 특성이라는 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알고 있는 불공정과 다른 정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한 것은 국민의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기성 정치인에 대한 어떤 심판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중거 집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즉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의 대응력들이 이준석 대표가 등장하고 지금 민심의 바다 위에 타 있는 이준석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국면 전환을 민주당이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진단을 잘 해주셨는데 꼭 하나 더 드린다면 저희 당 입장에서 탄핵 이후에 이 탄핵의 굴레에 씌워져 가지고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고는 어떤 방법도 없다. 네. 이래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대구 한 복판에 가서 탄핵 정당하다고 딱 대단한 그 결단력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준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됨으로 해서 우리는 이 탄핵의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해방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김남규 회장님 잘 판단해 주셨는데 우리 그 젊은 세대가 이번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선거 때 행동하는 그 등등이 그때부터 불을 지폈어요. 그를 지펴가지고 이게 돌풍이 만들어진 게 정말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취직 문제, 또 주거 문제, 또 결혼 문제, 앞으로 희망의 사다리, 희망의 설계를 낼 수 있는 게 사다리가 다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폭발이 이제 기성세대는 안 된다. 새로운 우리 세대인 이준석, 이렇게 해서 거기서 돌풍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국회의원 경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과 경륜보다는 오히려 세대 교체, 또 세력 교체와 같은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이 더 컸던 게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제가 앞서 당내 분위기도 여쭤봤지만 일각에서는 중진들 견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중진들도 지금 걱정이 태산일 텐데 네. 도대체 이런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선, 3선, 4선의 그러한 선수 문제 또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의 경륜 문제 이게 다 무시당해 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공선의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대 정신이 과연 뭐냐. 이거 변화의 혁신 없이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막 이래 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준석 당대표한테 이제 밀어주는데 또 어쨌든 간에 3선, 4선, 5선인데 참 이거 참 대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당을 같이 했으니까 아들같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좀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정말 연일 여의도 문법을 파괴한다 이런 말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준석 대표 선출로 물론 여전히 뭐 계층이나 성별 등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세대 교체가 2030을 넘어서 중장년층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어젠다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은데요. 신 의원님, 네. 사실 이 민주당의 청년 인재풀이 훨씬 넓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 네. 나오거든요. 이준석 대항마의 부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저희도 있었죠 사실. 우리는 지난 두 차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박주민 예. 최고위원이 수석으로 당선된 경우도 있고요.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또 우리 김용민 의원이 이제 수석 최고위원으로 1등으로 최고위원 당선된 예가 있죠. 실제 30대 의원 숫자도 저희 당이 현재 6명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비례 포함해 2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저희 당은 시스템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청년들을 좀 매번 총선 때마다 인입하기 위해서 정치권 진출시키기 위해서 많은 제도적 뒷받침이었고 발굴도 해왔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판을 깔아줘도 결국 돌파하는 역량은 본인들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970년, 69년도죠. 김영삼 당시 그 의원이 40대 기술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 혼자서는 69년도 처음 했지만 71년도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 지역 출신 이철승 의원이랄지 김대중 의원이 같이 40대 교수를 세력을 만들면서 실제 당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그게 정치적 변화까지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또한 더불어서 그 71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김대중 후보가 당시 파격적으로 대중경제론, 향토 예비군 폐지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 육성론 이런 것들을 어젠다로 걸고서 대통령에 임했어요. 엄청난 부정선거 하에서도 그 당시에 100만 표로 박정희 후보에게 졌죠. 결국은 그 정치 세력이 결국은 30년을 끌어왔던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를. 삼김이라는 정치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한 명이 당선됐는데 과연 이런 시대적 어젠다, 이 시대의 의식을 반영하는 새로운 변화를 깨울 수 있는 준비나 메시지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준비를 잘 한다고 한다면 이 흐름들이 여당이든 야당이 서로 영향을 받을 거고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서 청년 의원들이 새로운
우리 당의 정치 지도자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텐데 그런 시대적 어젠다와 소명의식을 갖지 못하면 단지 지나가는 찻잔소리 태풍으로 끝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이 시대적 소명을 잘 안고서 새로운 어젠다를 만드는 역할을 해주기를 전 진심으로 기대하고요. 이런 거에 발맞춰서 우리 당의 청년 의원들도 숫자가 많지만 그 역할을 못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와 사항들이 저희 민주당 내에서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의원 숫자는 많지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 민주당 내에서 청년 정치인들 중에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뭐 허니문 시절 끝나봐야 안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이준석 대표는 남들이 솔직하게 꺼내기 두려워했던 것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발언을 함으로써 이전과 다른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쇼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정은천 의원님 계시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꼰대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에 더 씌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만큼 민주당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혁신 DNA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고심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김 대표님 생각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언어를 정리를 좀 제가 먼저 하고 싶은데 이제까지는 이제 민주당, 뭐 국민의힘당 해서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눴잖아요. 청년들은 어떤 시각으로 볼까라고 했을 때 심한 꼰대와 더 심한 꼰대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둘 다 꼰대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까지 정치 패러다임이 언어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 이 자리에 저 같은 사람 말고 청년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청년들 섭외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이준석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민들이 만들어낸 현상이 아닌가 기대거든요. 희망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어떻게 받아 안느냐가 사실은 양당이 경쟁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당 안에서도 이제 저는 이 이준석 현상이 놀라움을 넘어서 실제 그런 바람이 현실 그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정치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일정이 남아 있잖아요. 지선, 대선. 그러면 일단 지선 공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당내 중진들이나 뭐 의원들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냐의 문제인데 청년이라는 이미지 몇 가지 언어 가지고 이걸 극복하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또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생사가 100%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별로 주목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좋은 현상인데 자기가 한테 안 좋은 거면 아마 반발도 심할 거고 그래서 저는 이 고비를 어떻게 당내에서 만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저는 혁신 경쟁 민주당이 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 뭐 이벤트로 한 명 내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청년 세대의 언어 정서를 어떻게 있고 혁신 경쟁을 할 것인가 그래야만 민주당도 살 길이 생기는 거죠. 네, 이런 우려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좀 큰 시대 정신으로 한번 이렇게 봐줘야 할 것 같은 게요. 과거의 산업화 세력이 기득권 세력이 돼서 이번에 그 촛불혁명이라고 말하는 민주화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80%, 90% 지지를 받았어요. 아, 이제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 피겠구나. 정말 촛불 세력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또 그걸 기대를 했어요. 근데 4년,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게 우리 젊은 세대의 정말 절망으로 이렇게 변화가 취직도 안 되고 또 뭐 집값은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고요. 또 조국 사태 같은 불공정이 막 나오고 이래 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 판을 갈아엎은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이를 대표하는. 그래서 지금 대선, 3선, 4선, 5선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꿰뚫어 봐야 합니다. 보고 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정치 문화를 다 바꾸는 데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면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거다. 저는 이런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다. 그래서 우리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재선, 3선, 4선들이 정말 분골쇄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기존 정치 문법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정면 돌파를 함으로써 어찌 보면 새로운 열망에 호응해서 선출이 됨으로써 정치적 효능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위원장님 여기에는 또다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지금까지 4번, 5번을 이렇게 선거에서 저희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절망 속에서 이번에 오세훈, 박형준 시장을 4.7 선거에서 당선시키고 나서 희망을 만들어냈어요. 그러 다음에 이제 내년 9개월 후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지금 꼰대 정당 개념, 탄핵 정당 개념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나온 거예요. 이준석의 표는 2030이고 또 하나의 중도 이런 걸 같이 하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내년 정권 교체에 큰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신영대 의원님 의견도 궁금한데 사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요. 당연히 이제 이번에 저희 민주당 당대표로 이준석 대표가 뽑힌 게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대표가 뽑힌 거거든요. 당연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국민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어떤 대표를 뽑았을 때 당이 변화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차기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유리한 입지를 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뽑힌 거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우리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권 재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제가 이런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정치적 상상력은 매우 커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30대가 당대표를 해? 제1야당에? 상상해본 적 없잖아요. 해외에서 오스트리아나 프랑스에서 30대 총리 나올 때는 먼 나라 얘기 같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야당의 당대표가 30대 나온 걸로 봐서 앞으로 대통령 당선자도 시간이 좀 흘러가면 우리도 그런 젊은 대통령을 가질 수 있겠네. 청년 대통령을 가질 수 있겠나라는 이런 정책 상상력이 국민들에게 극대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탄핵의 강을 건너고 당장의 어떤 젊은 당대표를 만들어내고 이것 자체로 어떤 정권 교체 흐름까지 완벽하게 전환되기 쉽지 않을 거다. 우리 당 입장에서도 이기식이 있죠. 초당은 당대표 젊어졌는데 이게 있지만 실제 내용은 뭐냐면 젊다는 게 큰 장점이 하지만 내용이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변화와 혁신의 내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준 당대표께서 이런 얘기 드셨잖아요. 호남 지역 청년 여성 할당제 다시 재검토해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최근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것도 다시 그건 반대하는 입장도 밝히하셨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젊은 세대고 건강한 보수로 국민의힘이 탈바꿈해서 그걸 가지고서 새로운 정권 교체의 흐름을 가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거지만 그 내용을 정말 우리 사회에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새로운 변화까지 이끌어야 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아마 그 시기도 저는 길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마 모든 당이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당이 돌아가는 건데 아마 국민의힘도 조만간에 올해 연말 안에는 무조건 대통령 후보가 뽑힐 거기 때문에 지금 6월인데 한 5, 6개월 내에 어떤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당 내에서 보이지 않으면 당 내에서도 좀 어떤 리더십이 서지 않을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도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에 이준석 대표께서 정말 좀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정말 건강한 보수와 개혁적 진보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치판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좀 구면해서 답변 드린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박근혜 때 영입됐잖아요. 네. 그리고 10년 동안에 저희가 당을 같이 하면서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동안에 계속 비대위원, 최고위원을 했어요. 지도부에 있었죠. 지도부에 있으면서 또 많은 TV나 언론을 통해 가지고 자기 얼굴을 내밀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검증이 많이 됐습니다. 또 내공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이제 당선 후에 이 얘기를 해보니까 아마 전북을 제일 먼저 온다고 저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은 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어느 정도의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기대가 훨씬 더 큽니다. 잘할 거라고 보고 막 그러한 그 또 어떤 젊은 친구가 이런 지도자로 당대표로 나온 게 또 대한민국의 희망이죠. 응? 지금 꼰대 정당이 우리만 낸 게 아니라 이제는 민주당이 더 꼰대 정당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졌으니까 말이죠. 저는 민주당이 더 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왜 그런 거니요? 청년 세대의 움직임도 그렇거니와 기존의 텃밭, 그러니까 보수층의 텃밭인 이제 대구 등의 저기 당원들이 지역 주민들이 전략적 투표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을 했다고 하는 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권 후보 내지는 경력 있는 국회의원이 당대표를 하는 것, 뭐 누가 더 보수적이고 누가 뭐 이렇게 지역 이렇게 봤는데 이제 정권 교체라는 큰 틀, 그러니까 주로 호남이 전략적 투표를 한다고 했잖아요. 뭐 미호도 다시 한번 하고 왜 찍은데 똑 찍고 그러냐 막 항상 그랬는데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학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준석 대표는 원외고 당 대표의 아주 신선한 충격,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대선 후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이준석 후보를 선택하기까지에 오는 여러 가지 이유와 과정을 보면 보수층의 선택의 학습, 경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미 지지층에서 획득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기존같이 진행해가지고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더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하나 더 충고하면 지금 이게 큰 바람으로요 이렇게 나가는데 바람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바람이 어느 정도냐면 저희 도당 위원장으로서 요새 4월, 5월, 6월 달에 젊은 청년 2030이 돈 내는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4월 달에 뭐 여기 보니까 22명, 5월 달 63명, 이번에 6월 14일인데 14일 만에 116명이 이렇게 들어와요. 언제 우리 당의 2030이 쳐다나 봤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런 바람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우리 민주당 아니 실제 우리 당도 반성할 있죠. 사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선거를 공학적으로 보면 지역 정서 플러스 옛날에 DJS 비연합 같이 충청권의 캐스팅 보트를 확보한다랄지 영남권의 표를 얼마 더 얻어오면 몇 퍼센트 얻어오면 될 거랄지 이런 정도로 접근했던 게 사실인데요. 이제 지역과 이런 지역과 어떤 기반 정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에서 지금은 좀 세대 이슈가 추가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 당연히 인정하고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는 큰 게 뭐냐면 20대, 30대 청년들의 정서를 과연 잘 읽어냈느냐. 이거에 대한 회의적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당에서 좀 청년과의 경청 관련된 이런 행사도 열고 그러는데 단지 청년들의 입장들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 세대의 문법으로 청년들이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20대의 문법으로, 30대의 문법으로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입장에서 정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야 간의 건강한 발전의 동력들이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 분 모두 이 겉핥기식 표수만 헤아리는 그런 정치는 이제 어렵다는데 좀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준석 호가 진행이 될 것인지는 좀 진단과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데요. 뭐 당 내부 변화부터 앞으로 치러질 대선과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까지 또 많은 이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정치 변화에 대한 청년들의 열망에 힘입어 등장한 보수정당의 30대 당대표. 이준석 대표는 대변인은 물론 지방선거 후보자도 토론 등을 통해서 선발하겠다며 이런 방식이 당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겁니다. 이 같은 변화는 특권과 줄서기가 판치던 정치권에 능력 중심의 공정한 경쟁이 도입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시대 정신 자체가 그런 불공정에 대한 또 거짓 위선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준석 후보를 당선시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민심을 따른다고 하면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민주당에도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은 민주당 역시 지역위원장이 사실상 낙점하는 지방선거 공천에 토론과 연설을 도입해 개혁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지방의원 공천도 당원 여러분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검증 작업에 배심원단으로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선택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공천 개혁이 구체화할수록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정당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인 민주당의 변화를 더 촉진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정치사 측면에서 의미 있는 그동안 민주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이어서 지방의원 공천도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변화의 공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기성정치에 실망하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원하던 젊은 세대들에게 이 대표의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좀 와 닿은 것 같은데요. 먼저 선거와 인사혁신 방안을 내놨죠. 산무운동,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 또 토론 배틀과 같은 공정한 경선을 위한 이준석 대표의 밑그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가 바른정당에 있을 때 토론 배틀을 해가지고 최고위원도 뽑고 그때 대변인도 뽑고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공천 줄 세우기 하고 계파 정치하고 이렇게 해갖고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계파에 잘 가입하면 또 줄 세우기에 잘 가입하면 그게 됐거든요. 이걸 깨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겠다는 방법을 전부 이제 예를 들어서 토론 배틀 경쟁을 통해서 자격 심사를 하겠다 했는데 자격 심사가 지금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해 보니까 우선 시의원 정도, 지자체 시의원 정도를 먼저 한번 해보면서 단계로 이건 큰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겠다는 지금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아서 저 입장에서도 지금 그러한 지금까지의 그 폐해가 줄 세우기 하는 거, 계파 정치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걸 혁신 차원에서 한번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요. 사실 그런데 또 승패주의의 위험성 또는 뭐 자칫 정치 철학보다는 말재간이 좋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어쨌든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출되는 과정을 보면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했던 거고 이 부분이 20대 청년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던 건데요. 이게 공정이라는 게 저는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강한 자를 바라보는 공정은 이런 거죠. 과거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최순실, 정유라 뭐야 이거 특권 공개하지 못하다 분노했던 거고요. 저희 민주당에 대해서도 아시다시피 조국 전 법무장관의 뭐 내로남불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분노했던 거죠. 강한 자를 향한 공정이 불공정이 나타났을 때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심하게 분노했던 거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발언하면서 역할을 했던 건데요. 또 다른 측면의 공정이 있어요. 약한 자를 위한 공정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 약자가 너무 많아요. 실제 청년들 같은 경우들은 출발 3부터 공정하지 못한 청년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로 태어나서 실제 언어조차도 익히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하고 아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국어, 영어, 수학을 다 공부하고 들어간 친구들 어떻게 경쟁이 똑같은 경쟁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애초부터 우리 지금 청년들이 안타까운 것은 출발선상에서의 공정을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과정만이라도 공정이 좋겠다는 것들이 분노로 표현되는 건데 지금 우리 이준석 당대표께서 하는 이런저런 시험, 능력 이런 걸 말씀하신 거 보면 과연 이게 우리 사회 정치 영역이 추구하고 있는 약한 자의 공정의 영역을 과연 배려하고 있는 것이가 돼서는 전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우리 사회 당연히 정치에서 우리 국회의원이 민주당에 저희 국회 여성원이 지금 19% 정도 될 거예요. 아직도 여성원이 30%가 안 돼요. 지금 지역에서 청년 의원들 찾아보려면 정말 많지 않죠. 이게 현실이에요. 또 과거에 당에서 보여준 모양새로 다문화 가족의 어떤 여성분들을 실제 비례로 공천했던 적도 있고요. 다 그때 지나갔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치 영역도 그렇게 그런 걸 일절 배제하고 실력과 능력으로 시험 봐서 뽑을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 정치가 지향할 바들은
강한 자에 대해서의 불공정에선 단호하게 싸워 나가야 되지만 실제 우리 사회의 약자들, 출발선이 늦은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면서 정치를 바꿔나가는 거, 그분들도 정치에 인입할 수 있도록 어떤 토대와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거 역시도 우리 정치 영역이 되어야 될 거다. 그래서 약한 자를 위한 공정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실력이나 시험이나 능력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 절차상 혹은 형식상 공정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조금 다르게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 개파 줄 세고 하는 거에 대한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공정함을 좀 도입하는 노력들은 계속 돼야 하는데 누가 반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얼마나 그런 약한 자도 보완하면서 할 것인가 하는 거는 과제로 삼고 해나가야 될 일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지난 제21대 총선의 민주당 공천 과정을 말씀드리면 실질상 당대표가 이해찬 당대표였어요. 실제 이해찬 당대표 측근들 누가 보더라도 쳐다볼 정도는 전략 공천해도 전혀 무방한 사람이 있었어요. 최측근 여성 전직원이 계신데 이분 그냥 여성 의무 공천 주면 돼요. 본인 지역구에 오랫동안 자기 핵심 참모했던 분이 있어요. 청와대도 함께, 뭐 국무총리실도 함께 근무했고 의원할 때도 보장 오랫동안 했고, 이런 분도 자기 지역구 줄 수 있는데요, 절대 안 했어요. 전부 다 경선 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 기본 원칙을 경선 놓고 결정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특정 계파가 많은 부분 그 계파가 어떤 그 총선의 공천을 주도하는 방식은 많이 사라졌던 거죠. 그래서 실제 저희 당은 그만큼의 노력은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도 지역에서 공천받고 국회 당선되고 이런 기회가 됐던 거죠. 예.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공천의 혁신과 쇄신은 당연히 어느 당이나 해야 될 과정인데, 그런 게 공천의 혁신과 쇄신 과정에 능력주의랄지 어떤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당연히 녹아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시험이나 능력으로 평가돼서 안 된다. 그것만으로 평가돼서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수영대 의원님 이야기에 조금 더 반론을 제기하면서 더 나아가고 싶은데요. 일단은 우려도 많이 됩니다. 안 해본 것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예를 들면 청년층 내지는 이제까지 정치적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하는 걸 느꼈던 층에서는 기존 방식을 다 알거든요. 아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도 알죠. 근데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일단은 혁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부작용이 많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니, 시영대 의원님이 아까 뭐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이런 노력을 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뭐 할당제 이렇게 노력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그것에 진입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메시지가 없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전혀 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양당 공이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당대표가 뭐 자기 사람 몇 사람 넣냐, 그걸 포기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주로 그 유명 대학 출신들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간다든지, 또는 시민단체도 메이저, 서울에 있는 메이저 출신들 뭐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배려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약자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을 넘어서면 이제 이런 방식 가지고는 사람들이 불공정하다, 특히 청년들이 느끼는 불공정에 대해서 공천이 우리는 공정했다, 좀 더 노력하고 있다, 배려하고 있다는 그걸 충족치 못할 거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은 진짜 혁신이 아무도 해보지 않은 걸 하는 거고, 다시 말씀을 우려는 있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배심원을 하면 특정 세력의 배심원들을 더 많이 넣는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안 해본 걸 한다는 거죠. 좀 지켜볼 필요도 있고요. 네. 네, 공천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사실 전라북도도 이게 크고 작은 잡음들이 매번 있어 왔던 게 현실이거든요. 지역 공천에 어떤 영향을 이제 앞으로 미칠 것인지 이준석 호가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부터. 예. 사실 우리 국민의힘당은 불모지죠. 여기서 네. 지금 보세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계획한 걸 좀 얘기 드리면, 이 불모지 토양을 비옥한 토양으로 바꾸기 전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결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우리 동행의원 제도로 해서 우리 영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각 군마다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예산 법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안 되면 앞으로 비례대표라도 주겠다 해서 비례대표 5명을 호남에 주는 걸로 당헌 당규에 넣고, 또 지금까지 40년 그 벽이었던 얼음벽이었던 5.18 정신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이제 빙벽처럼 거리를 두고 반대고 적이었고, 이거를 드디어 금년 5.18, 5월 17일 날 그 유족회 초청으로 저하고 이제 성일종 의원이 갔는데, 그런 데다 보니까 국민들 전체가 울림을 줬어요. 아, 이제 비옥한 토양이 좀 되어갈 수 있다. 이제 되는데 이준석이가 이번에 딱 당대표가 되어가지고 우리 2030 세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당비내는 이러한 당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진제가 조금씩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되어가지고 요걸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청년 아카데미도 만들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호응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일 수밖에 없다. 좀 아쉽죠. 네. 우리 민주당은 할 일이 너무 많겠지만은 저희는 아직도 토양 만드는데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신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천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위원장이나 도당위원장과 나와 가까운 사람을 공천을 주고, 좀 내 미운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이런 건 이제 지났죠. 그런 시대는 지났고요. 저희 당의 이제 공천 시스템으로 한 게 결국은 크게 3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검증을 엄격히 해야 된다. 과연 이 후보가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나와서 충분히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단체장이든 간에 그런 자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도덕적, 능력적 검증하는 게 첫 번째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걸 통과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특정히 위원장이 친하다고 공천 주는 게 아니라 같이 경쟁해서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두 번째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정치적인 강자가 있죠. 40대, 50대 남성이 제일 강자잖아요. 정치판에서는. 그러면 이제 청년이랄지 여성들이 또 장애인들이 소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넣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넣는 것. 그것은 가점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단수 추천이랄지 비례대표에서 우대하는 거랄지 이런 걸 통해서 넣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아마 공천이 이루어질 거고요. 아마 이런 과정에 위원장이 사사로운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는 실제 당원 당규상은 최소화시켜 놨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원칙을, 현직 국회의원들은 다음에 다시 선거를 출마할 때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놨어요. 옛날 같으면 비례하다가 비례하고 다음에 다시 전략 추천 받아서 지역에 국회의원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경선을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모두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제도하에 이런 검증, 경선, 그리고 정치적인 약자에 대한 공천 과정의 배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면요, 아무래도 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또 한 가지, 이준석 대표가 지금 디지털 정당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만큼 현실적으로 MZ세대 정치 참여 열망을 담으려고 고심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젊은 유권자들의 국민의힘 입당 문의도 굉장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잠시 저희가 준비한 화면으로 살펴보시면요. 작년까지 국민의힘 전북도당 온라인 입당자 수가 연평균 10여 명에 그쳤는데, 지난 4월 22명, 5월 63명, 그리고 6월 14일 현재 116명에 이를 정도로 무려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랜 시간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렸던 전북에서도 이 젊은 보수층의 정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인지, 또 양당 혹은 다당 규도로 긴장감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기대감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탄핵 이후 정말 몰표를 주었잖아요. 민주당한테.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이제 실망으로 돌아서면서 우리 이준석 고가 탄생이 되다 보니까 저런 결과까지. 사실 우리 당한테 젊은 세대가 과거에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전라북도를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정치라는 건 경쟁이 없는 정치는 책임도 없고 발전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이제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한 이제 젊은 세대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를 끌어안아가지고 정치 아카데미를 하든 또는 그러한 훈련기관을 갖든지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수준을 높여서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이렇게 마련될 수 있는 그 계기가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 몇 번을 여기로 불러오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젊은 세대들한테 어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경쟁의 정치를 꼭 만들어내야 되겠다. 또 특히 저는 이제 10년 동안 지역주의 극복하고 쌍발통 정치, 여야가 함께 가는 쌍발통 정치가 돼야 이 전북 발전, 나라 발전이 된다는 그 신념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는 요즘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예, 그런데 그동안 사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뭐 적합한 인물이 없다 이런 지적도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바람을 타고 지역에서 어떤 인물을 발굴해서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신 의원님 어떠신가요? 실제 그 지역에서 좀 어쨌든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있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주변에서 좀 그 내년 지방선거에 좀 지역 정치에 함께 할 만한 사람도 있는지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없어요. 이게 어떤 좋은 분이 있어서 이분은 예를 들면 복지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젊으면서 이 부분은 20대 청년인데 30대 초반의 청년인데 문화 전문가예요, 지역에서. 이런 친구들한테 제안도 해봐요. 어떻게 좀 선거에 한번 출마할 생각 없냐 했을 때 다 고개를 살살살 흔들어요. 결국은 뭐냐면 정치가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고 우리 지역을 바꿔나가고 이거에서 보람을 얻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정치라는 공간이 어떤 그 선거라는 걸로만 인식되는 거 그리고 치열하게 그 경쟁자와 싸움으로 인식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젊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정치가 된 거거든요. 네. 내가 그런 진흙탕에 왜 들어가야 돼? 딱 그냥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편하게 살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래. 굳이 정치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건데 이렇게 돼갖고는 우리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이 보여줬던 이런 정치적권의 큰 변화를 결과로서 만들어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아까 뭐 정은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치 아카데미도 좋고 개별 설득도 좋고 어떤 정치 문화를 혁신하고 변화시켜 나가는데 청년들 참여 매우 필요하고 또 사회적 약자의 참여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 그런 풍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하나만 덧붙인다고 하면 최소한 카드가 되고 간판이 되는 게 내년 선거에 도지사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전라북도 전주시장. 이분들을 아무리 좋은 분을 오려고 해도 떨어지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비례대표 우선 추천 제도. 이 전라북도 한 2명 비례대표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이 출마한 사람이 최고 중요하고, 공천 기여도, 당 기여도. 그러면 이제 그 카드가 있으니까 좀 장관급 정도 되는 분들을 이렇게 영입해서 비례를 조건으로 도지사 나와서 20% 이상 얻으면 또 전주시장 나와서 얻으면 그분들이 그러한 에너지를 만들고 또 2030 세대가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 텃밭이 이 불모지가 비옥한 땅으로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을 짜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김 대표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역 내에서 기반을 다져서 어떤 인물을 어떻게 좀 육성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울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사람들 마음에 와닿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 제도와 저도 정은천 의원님 같이 그런 주장 뭐 비례대표 늘리고 뭐 영호남 교차 당선 가능하게 그게 이제 석패율제의 그런 말씀이고 저희는 연동형 비례제 하자. 그러니까 제도적 보완도 다시 논의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선거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당내에서 결의하고 하면 전 아까 그런 방안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정치를 한번 바꿔보자. 나도 정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을까 이런 거예요. 자, 민주당 예를 들어보게요. 지금 민주당 지역의 일당 독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내년 지선을 앞두고 후보군들이 뭘 하는 거니, 입지를 뭘 하는 거니 다 입당 원서 받고 다닙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전라북도 독당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 선거에 임박하면 이거 입당 원서 입력하니라 날을 세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한대요. 그러니까 후보 검증을 어떻게 하든지 뭐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해서 도당 책임 있는 도당으로서 발언을 한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올 스톱입니다.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그냥 입당 원서 받기 위한 정당이고 그 다음에 입당 원서라고 하는 게 지인들 인맥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유지나
기득권을 가지고 많이 오랫동안 살고 활동한 사람 외에는 감히 어떻게 입당 원서를 조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다 울림이 없는 소리로 들어와요. 이게 다 비용이고 돈이잖아요. 자, 약자를 배려한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파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당원 당규 같은 경우도 뭐 한 3가지 정도인가요? 그 경선 방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지지도, 당원 여러 가지 다 다른데 왜 똑같은 방식으로 전국을 하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데는 쉽게 말하면 오픈해놓고 아까 저기 오디션 보듯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전북 지역에서도 똑같이 당원 5, 시민 5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전화착신하고 조직력이 강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되는데 거기 이런 방식으로 개선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한들 저는 정치적 진입을 절벽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울림이 없을 거다. 이게 지금 이준석 현상에 민주당이 대응하는 또 다른 혁신이라는 게 이 안에 갇히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네네. 네. 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경선이란 제도, 당원을 통한 경선, 당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경선, 이 경선이 만고불변의 그 최고의 그 좋은 후보를 발굴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지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특히나 우리가 지방선거를 놓고 보면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도지사, 도교육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비례대표 7명을 동시에 투표를 해야 돼요.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가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하고서 투표를 하기가 쉽지 않은 선거 제도도 현재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당원을 통해서 이제 원래 이제 시의원 도원들도 시민 여론조사를 반영을 했는데 해도 보니까 시의원 도원들을 그쪽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당원은 그래도 우리 당의 후보를 알겠지 싶어서 당원을 대상으로 이제 경선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가 최선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고민이 필요하긴 과제긴 해요. 지금처럼 우리가 뭐 미스트롯, 슈스케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도 1등 후보가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2등 후보, 3등 후보가 흔쾌히 1등 후보를 환영해 주는 거구나.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지. 이런 방식들을 과연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그 지방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선 과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폭넓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좀 고민해보고 좋은 제안도 좀 받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오디션 방식이나 토론 방식 같은 경우도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전 방법론상에 아마 지방선거에 나서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당 그 입지재단만 해도 수천 명일 때 언제 다 토론하고 있는 실무적인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런데 메시지 자체가 기성의 틀 말고 새로운 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지, 그것이 완성도 있는 어떤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아니면 비례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네네네. 뭐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좀 민주당 들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얘기는 참 오늘 하루가 다 가도 모자랄 만큼 정말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 또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다가올 선거들을 앞두고 이 정치권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부터 해주시죠. 뭐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해온 등등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울림을 줬잖아요. 이 일을 그대로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앞으로 이끌어가는데, 사실 저는 이제 중진 의원으로 이제 그걸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잘 앞장서서 이준석 당대표는 우리 2030을 향해서 나가고, 저희한테는 가장 큰 과제는 우리 당내의 대권 후보 플러스 윤석열, 최재형, 뭐 이를테면 외부의 안철수 합당, 이런 게 지금 산재에 있거든요. 이런 거를 큰 무리 없이 만들어만 나가면 내년 정권 교체 가능한데, 이거 만들어나지 못하면 이제 위험이 따르죠. 그러한 일들을 잘 모아나간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잘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 의원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정치는 실제 정치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정치는 아니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 국민들이 원하는 말을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게 정치인인데, 과연 우리 민주당이 지금 최근에 여러 차례 선거를 승리하면서 지난 총선에서 딱 그 대선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의 이 뜻을 읽는데 생각을 읽어서 대변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던가. 그동안 60대 이상은 보수층이니까 우리 굳이 대변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무시했던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좀 반성이 많이 되죠. 그래서 향후에 저희 당이 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그런 우리 국민들, 특히 20대의 청년층, 그리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보수화된 어르신들의 생각들을 잘 담아서 대변해 나가고 정책을 만드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한 생각이었고요.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잘 준비해서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해서 그 전라도 발전도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의 시기, 공정의 열망에 응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약한 목소리들을 끌어모아 듣고 또 진정한 공공선을 위해 움직이는 건강한 야당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준석 대표의 선출이 정치권 전반에도 긍정적인 변화와 혁신을 불러올 나비 효과의 시작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